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 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3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제 뒤에 연두빛 저 뛰고 있는 수양부들이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개천가에 있는 수양부들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뉴스를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해설해드리는 명품 시사회를 제가 같이 두 개를 지금 두 분야로 나눠서 했는데 한번 묶어서 좀 간명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대통령께서 취업자 47만 명 감소가 고용 개선이 뚜렷하다는 말씀하셨어요.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지난달에는 1월 달에는 98만 명이 감소했는데 6월 달에는 취업자가 47만 명 감소했기 때문에 고용 개선이 뚜렷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공공일자리 1월 달에는 날씨가 추워서 노인 공공일자리를 집행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인제 2월 달에는 그걸 집행하면서 주로 60대 이상의 노장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취업자가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고용 개선이 뚜렷하다." 이런 말씀을 조금 너무 낙관적인 인식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0%까지 올랐다. 이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1년 뒤에 물가 상승률을 예상한 건데요. 1년 뒤에 물가 상승률이 2.0%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아서 한국 경제가 지금 아직 코로나도 집단 면역이 안 되고 해서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경제가 회복이 안 되는 속에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한번 오면 굉장히 치유하기가 힘든 것인데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계속 우리 원전 폐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무리하게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실적 4개 급에서 지금 자회사 수자원 기술이란 댐 수도 관리를 맡고 있는 수자원 기술을 자회사를 화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비판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계속 보면은 1917년에 대통령이 임국공 사태라고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얘기하면서 계속 자회사 재편입을 추진했는데 2019년 고용부가 오히려 이것은 민간 위탁이 적절하다는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계속적으로 자회사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회사를 해서 그걸 인제 정규직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정규직화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무리한 어 추진이다. 이런 업계의 반발이 큽니다. 특히 인제 업계에서 인제 반발은 공룡화로 독점화될 때는 여기에 민간 업체들이 공사를 해 오던 민간 업체들 줄 폐업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 때문에 뭐 손해배상 등 강경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굉장히 문제를 많이 유발시키고 있고요. 심지어는 인제 그런 과정에서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다가 공공기관이 굉장히 시험을 봐서 들어가기도 힘든 그런 좋은 직장인데 뭐 친인척이나 노조의 친인척 또 혹은 공공기관 간부의 친인척들이 어 알바로 들어갔다가 바로 그냥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불공정 문제도 제기되면서 노노 간의 갈등도 유발되고 있고 또 공공기관의 인건비 증가로 인한 그런 엄청난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원인도 되고 있거든. 지금 저희가 보도된 바에 의하면 어떤 공공기관에서는 비정규직에 들어갔다가 정규직화된 사람 16%가 간부들이나 노조의 사촌 이내 친인척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고요. 또 부채가 굉장히 많은 부채가 20조가 넘는 기관에서 대거 정규직화하는 바람에 1년에 인건비만 600억씩 는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자원공사가 무리하게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실적을 내기 위해서 어 수자원 기술, 댐이나 수도의 관리를 맡고 있는 수자원 기술을 자회사로 편입하려고 하는 추진을 하고 있다는 데서 민간 기업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4차
지원금도 확정이 안 됐는데 서울시에서는 1조 원을 풀겠다. 그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당선되면은 1인당 10만 원씩 1조 원은 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뭐 매표에 가까운 그런 공약을 내걸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시장이 없죠. 부시장, 시장 고난 대응을 하고 있는데 4차 재난유행으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먼저 1조 원은 풀겠다 이런 발표를 해서 또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국회에서는 온갖 세금을 더 지금도 굉장히 세금이 때문에 난립니다마는 법인세, 뭐 소득세 등등 굉장히 많아서 지금 문제고 기업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예를 들면 뭐 설탕세 법안, 국민건강정리법, 살찐다고 설탕세, 일자리 만들자면 청년세 이렇게 세금이 맞는 열세이냐 하는 그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설탕세 법안은 국민건강정리법 개정안을 통해서 가당음료 제조 판매자에게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한다. 그런 얘기고요. 당 함량 100리터당 1,000원에서 28,000원까지 부과한다. 그다음에 청년세 법안은 소득세, 법인세에다가 또 1%포인트 정도 세금을 더 부과해서 청년 일자리를 또 만들자. 한마디로 세금 일자리를 만들자는 얘기죠.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세금 일자리를 만들자.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탄소세법안이라고 해서 휘발유, 가스, 석탄 등 온실가스 배출하는 화석연료에 또 과세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세금을 부과하자. 특히 그 청년세 같은 것은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법인세를 낮춰야 될 판에 오히려 법인세를 더 부과해서 한 달에 뭐 한 50만 원씩 지급하는 세금 일자리를 더 만들자. 지금 청년들이 한 달에 50만 원 받아야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노장년들은 앞에서도 봤습니다마는 노인들의 세금 일자리 금년에 80만 개로 작년에 74만 개에서 80만 개로 증가시킨다고 하는데 한 달에 24만 원씩 지급하는 것도 완전 거드른 일자리인데 이제는 일선에서는 그런 일자리를 발굴하다 못해 더 이상 발굴할 데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그만하라고 일선에서는 불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세금으로 갚아야 할 이 적자성 재무는 우리가 재무를 때 이제 적자성 재무와 금융성 재무로 나누는데 금융성 재무는 나중에 이제 금융 쪽으로 이제 조달해서 갚을 방법이 있는 그런 재무인데 적자성 재무는 그런 것이 없죠. 완전히 별도의 재원이 없어서 순수하게 빚을 지고 있는 건데 그 적자성 재무가 600조에 달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어제 국회 예산정책위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00조의 국가 재무 중에서 약 600조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빚으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올해도 16.5%가 증가할 것이고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비관적인 보도를 내놨습니다. 지금 현재 선진국들은 오히려 경기 회복을 위해서 더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의 파월 연준 처럼 이제 금리를 지금 현재 시장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는데도 제로 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신흥국들은 지금 외자 유출을 우려해서 금리도 올리는 그런 선진국과 신흥국의 통화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언제나 이런 상황이 과거에도 외환 위기 전에 발생했었거든요. 외환 위기 전에 언제나 그동안에 초저금리로 인해서 신흥시장국으로 많이 흘러돈 돈들이 다시 신흥시장국에서 선진국으로 빠져나갈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리고 마침내 언제나 이것으로 금리 인상을 막지를 못해서 외환위기가 1980년대 남미, 90년대 동아시아, 또 2008년대 또 전세 글로벌 뭐 이렇게 계속 위기가 발생해 오고 있었는데 이것이 위험 신호다 하는 것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리라화가 17% 폭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에르도안이라는 그 대통령이 2013년부터 집권을 했군요. 2003년부터 집권했군요. 2003년에 총리로 집권했다가 다시 2014년에 헌법을 개정해서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장기 집권하면서 그야말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주 장기 집권 독재 정치가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대통령인데, 이번에 중앙은행 총재를 4개월 만에 갈아치우면서 리라화가 또 폭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통화 정책에 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거죠. 본래 중앙은행 총재는 이런 문제를 정부가 깊이 관여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개 임기제입니다. 임기 내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수상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게 돼 있는 건데, 이번에 4개월 만에 갈아치웠다는 것은 마음대로 중앙은행을 주무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터키의 리라화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지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잘못하면은 지금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기의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른 위기의 어떤 기폭제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계속 유가가 오르면서 4월부터 전기료를 올릴 것으로 되어 왔는데, 4월 달에 보선을 의식해서 그랬는지 4월 달에 전기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오르지 않으면서 또 한전의 적자가 더 증가할 전망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다 그러면 이번에 안 올리면 다음 3분기에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기료를 올리는 것을 뒤로 미루고 있다. 이것도 또 정말 공공기관에서 정부의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롯데그룹이 바이오 사업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삼성 바이오나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성공의 자극을 받아서 롯데그룹도 NG캠 생명과학이라는 코스닥에 상장한 벤처기업의 지분을 인수해서 바이오 사업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투기 문제가 계속 더 이제 캐면 캘수록 불거지고 있습니다. 신도시에서 기업 투자 예정지까지 투기를 하고 있다. 예컨대 용인이나 평택에 반도체 공장 이전부터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계획이 떠돌면은 그 이전부터 엄청나게 토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투기 표적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경기도에는 반도체 특구 팀장이 기업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간부가 산 땅이 5억에 샀는데 25억까지 치솟아서 20억이나 뛰었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LH 공사는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전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땅 투기를 하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모르는 국민들이나 특히 청년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도시 발표, 그래서 이제 나올 대책이 조만간에 근절 대책을 3월 말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근절 대책에 포함되는 내용이 신도시 발표 직전에 땅을 산 외지인들은 주택 용지나 분양을 받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정 기간 땅을 보유해 온 사람에게만 그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이 포함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문정부 들어서 서울 공시가가 그야말로 과거 상승률의 5배나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공시가격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시가격이 지금 매매 가격은 2013년에 100을 했을 때 2021년에 117인데 공시가격은 2013년 100을 했을 때 165까지 올라가서 5배나 더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역시 세금 폭탄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공시가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1주택 종부세는 위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낸 소득으로 집을 장만한 건데다가 또 재산세를 내는데 또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특히 또 이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과세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이익이 실현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실현 이익 과세는 재산권 침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베를린 같은 데서 이제 우리 임대차 상한법 3법을 만들면서 예를 들었던 베를린의 월세 상한제, 베를린의 전문가, 독일 행정구소의 전문가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베를린은 월세 상한제 하기 전과 도입한 이후에 월세가 공급량이 발표 전에는 698개였는데 시행 후에 263개로 급감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월세 받고는 월세를 안 놓는 그런 가구가 늘어나면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많은 월세 세입자들이 교외로 밀려나갔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핑크퐁 하기상의 얘기죠.
베이비샥, 아기상 정말 우리 아이들도 계속 그런 것만 아주 막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공전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만들어낸 스마트 스터디 그다음에 또 국내 최대 여가 여행 플랫폼 야놀자도 미국 상장을 하려고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번에 쿠팡의 미국 상장 성공이 한국의 이런 예비 유니콘, 예비 벤처 기업들의 미국 상장의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국내 자본시장마저도 지금 위축된다는 얘기예요. 금융산업 그러면 우리가 뭐 흔히들 노무현 대통령 때 동아시아 금융 중심지가 되겠다고 그래서 여의도에도 뭐 국제금융센터 빌딩 짓고 지금 다 금융회사들이 안 들어오고 있죠. 뭐 그런 상황인데 금융산업 그러면은 은행 산업이 있고 자본시장이 있고 보험시장 등등이 있거든요. 근데 자본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금융산업인데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계속 반기업 정서 때문에 차등 의결권 같은 걸 부여해 주지 않으면서 계속 차등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영 안정성이 보장되는 외국으로 상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업계에서는 차등 의결권을 빨리 허용해 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을 하면서 미얀마에서 세계 히토류 생산 13%를 차지하고 있는데 히토류 대란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제 이후 25일부터 금융소비자법이 시행되는데 금융소비자법에 6대 판매 규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적합성, 적정성, 설명 의무 등등인데 이 상당히 애매해 가지고요. 예컨대 설명 업무 같은 걸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애매한 속에서 25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굉장히 금융권의 혼란을 초래해서 예컨대 국민은행의 스마트 텔레머신, 하나은행의 AI 인공지능 로봇 어바이저 이런 것들을 지금 어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 스마트 텔레머신 같은 거나 인공지능 같은 것이 전부 다 지금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대면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고 하는 건데 이 법이 대면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그런 얘기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구체적인 시행 실칙도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25일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지금 대혼란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시행 실칙 같은 것도 안 나와서 특히 인제 펀드 판매 최근에 뭐 어 오티머스 펀드 같은 거 뭐 그다음에 뭐 펀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금 판매에 대해 책임을 판매사에 물고 있는 상황인데 더욱더 이런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 실칙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면서 펀드 판매에 암흑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25일은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법이 시행되는데요. 특검법이라고 그래서 가상 자산에 관한 특정 금융 거래에 관한 법이죠. 근데 그때 시행되면서 25일부터는 의심 거래가 의심되는 그런 거래에 대해서 3 영업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된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된다. 이것이 인제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은행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은행들이 계좌 개설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사실 의심 거래를 파악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금융정보분석원 같은 데서는 많은 정보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데 은행 같은 데는 그거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은행들이 지금 농협에다 몇 군데 빼고는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25일부터 시행된 특검법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상자산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은행들이 계정을 개설해 주고 있지 않다. 두 번째로는 인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만 신고를 받는다. 예를 들니까 지금 현재 100여 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래소 중에서 한 10여 개 이내로 거래소가 정비될 거다. 그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이제 안심이 되는 거래소로 정비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또 거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은 특히 중요할 한 것은 25일이 인제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작은 거래소 신고도 안 되는 못하는 그런 거래소에 거래하고 있는 분들은 빨리 자금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그런 거래소에 대해서 거래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따상을 기록했던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블록체인에서 앞으로 블록체인 용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제 지금 NFT라고 해서 대체 불가 토큰이 나와서 예술품 같은 것에 많이 지금 응용되고 있고, 또 백신 여권도 나오고 모바일 신분증, 지역 화폐, 항공화물 수출입 유통 등 앞으로 이 블록체인 시장 규모가 2020년에 30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10 배가 넘는 397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13배군 13 배나 증가할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블록체인 시장이 대폭발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거의 모든 신분증 같은 것이 우리 모바일 속에 들어가면서 신분증뿐이 아니고 앞으로 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나 모든 것이 내 모바일 속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안전하게 들어와서 모바일 하나만 갖고 다니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는, 여권도 앞으로 인제 모바일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시대가 머지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투표도 이렇게 지금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데가 많이, 국가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인제 그 암호화폐 가격이 약간 올랐는데, 제가 아침에 가격을 예컨대 비트코인이 어제 6,700만 원 기록했는데 지금 조사해 보니까 비트코인가 6,5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대체로 6,500만 원, 달러로는 55,000 달러 선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인제 미국의 그 파월 연준 의장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혹평을 하면서 지금 그 가격이 약간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6,500만 원, 55,000 달러 선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페이스북이 지금 새로운 그 디지털, 전번에 리브라를 내려고 했는데 미 정부의 반대로 지금 좌초되고 있었는데, DM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나온다고 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위안화가, 어제도 인제 파월 의장이 BIS 컨퍼런스에서 얘기했는데, 미국은 좀 시간이 걸린다. 지금 연구는 하고 있지만은 미국의 CBDC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2-3 년은 걸릴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곧바로 내년 2 월에 상용한다고 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미국의 연준이 하지 않으면은 페이스북이 전 세계 28억 명의 그 고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배경으로 지금 리브라에 대체하는 DM이라는 것,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인제 그 요양병원 65세 이상 접종이 시작되는데, 백신을 맞겠다고 하는 그 65세 이상의 그 환자들이 94%에서 77%로 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오늘은 인제 시행 전에 그 안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통령 내외가 먼저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그 미중 간의 알래스카의 회담 결렬 사태를 보면서, 심지어는 뭐 공동 성명도 없고 만찬도 하지 않고 헤어진 그 사태를 보면서 신얄타 체제가 막이 오른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면서 미중 사이에 머무를 제3 지대란 이제는 없다, 그런 경고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영토 야욕이 많은 중국, 뭐 지금도 예컨대 티베트라든지 위구르라든지 뭐 이런 신장 지역이나 이런 걸 다 지금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영토 야욕이 많은 중국의 위험성을 직시해야 된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에서 주변국의 복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는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한미동맹에, 특히 이제 이번에 한미동맹에 벌어진 틈을 이용해서 러시아까지 끼어들고 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곧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까지, 뭐 러시아는 과거부터 남하 정책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과 일어난 것이 러일 전쟁이었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그 부동항,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가 없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부동항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언제나 남하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미 간에 동맹이 약간 이완되고 있는 틈을 따서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도 지금 끼어들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자 외교를 통해서 쿼드에 접근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이제 전문가들 속에서 주장이 되고 있는데, 호주를 보면은 중국 의존도가 높지만은 쿼드에 동참을 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의 경제 보복에도 무역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한국이 참고해야 될 그런 정책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은 우리에게 기회일까, 위협일까?
하는 것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심사숙고해서 우리의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될 그런 때다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전략성 모성은 없다. 전략성 모험 가지고는 안 된다. 대만이나 호주에서 배워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둘러싼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들이 만만치 않게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적으로 지금 이제 신얄타 체제가 거론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얄타 체제 때 우리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6.25 동란,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지금 청년들의 문제가 지금 취업이 안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부동산 투기 같은 것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과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제적으로도 우리 사회가 좀 제대로 가고 있나 하는 그런 것을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